지난 7월 신규 취업자는 5천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2010년 이후 8년 만에 가장 낮은 기록입니다. 열심히 해봤는데도 이제 안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꽝 쪽으로 좀 느껴지거든요. 힘들지 않나 싶어요. 군산에선 자동차 공장이 문을 닫는 바람에 본사와 협력업체 직원 13,000여 명이 한꺼번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설마 그 기업이, 대기업이 설마 이렇게 날아갈 정도로 허술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의 격차가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지는 것,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어느 회사는 대기업이라는 거고 어느 이제 회사는 도급업체라는 거잖아요. 그 차이뿐이었거든요. 따지고 보면 일하는 것은 똑같은데. 근데 임금은 진짜 누구는 100원을 받는데 나는 뭐 예를 들어서 50원을 받는 그런 현실이잖아요. 억울하죠. 진짜 억울하죠. 좋은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의 중심에 놓고 재정과 정책을 운영해 왔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터널의 끝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한 곳에서 지금 새로운 일자리 실험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거의 유일하고 그다음에 가장 유력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좋은 일자리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가장 혁신적인, 획기적인 그런 모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모두에게 정의로운 일자리. 어찌 보면 무모해 보이는 이 새로운 일자리 실험을 오늘 얘기하려 합니다. (1996년) 세워진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입니다. 4천여 명의 직원이 소나타와 그랜저를 연간 30만 대씩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2년 전 이 아산 공장을 끝으로 현대 기아차 그룹은 국내엔 더 이상 공장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중국과 인도, 남미, 그리고 미국 등 해외에만 새로 공장을 세웠습니다. 국내 자동차 산업, 특히 완성차 업계 임금은 꾸준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평균 근로자 임금이 약 9,400만 원을 기록했고요. 결국 이렇게 임금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다 보니까 원가 압박을 받게 됐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세계에서 저비용 국가 지역에 생산 공장을 구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 투자는 최소화를 한 것이죠. 자동차 산업뿐만이 아닙니다. 기업들의 국내 설비 투자가 꾸준히 감소하더니 지난 3월 이후엔 5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설비 투자가 이렇게까지 감소한 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일자리가 생기려면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국내에서 뭔가 사업을 자꾸 벌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공장도 좀 새로 짓고 그래야만 거기서 일할 사람들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업들의 국내 투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국내선 더 이상 사업을 벌이지 않는다는 거죠. 공장을 새로 짓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자리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진 거고요. 기업들이 이렇게 국내 투자를 꺼리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도 이 높은 임금 그리고 서로를 믿지 못하는 우리 노사관계, 아마 이걸 겁니다. 이 문제를 풀어보기 위한 시도가 지금 진행되는 곳이 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인근에 새로 조성 중인 산업단지입니다. 아크텍트부터 연간 자동차 1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완성차 공장과 부품 협력 업체들이 같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쪽에 산다는 지금 내일 보시고 있어요. 여기도 지금 보면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기업이 들어요. 저 도로 있는 데까지 저기 다 있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디 끝에는 어디까지예요? 이쪽으로 가면 저쪽에 있는 지금 저 차 다니고 있는 지금 도로까지가 저기 산단의 경계입니다. 그리고 끝에?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 산 너머에도 지금 여기 산단이 지금 조성되고 있는 겁니다. 산 너머에 그럼 또 요 정도 크기가 또 있는 거고요. 네. 4년 전 광주광역시는 이 산업단지에 투자를 유치하면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라는 획기적인 제안을 내놨습니다. 국내외 어느 회사든 자동차 공장을 설립하면 광주시가 직원들 연봉을 4천만 원 선에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광주에서 연평균 4천만 원 수준의 사회연대 임금 기반을 구축하게 되면 기업들은 해외로 나가지 않고 광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현대 기아차 직원의 평균 연봉이 9,400만 원 정도 선이니 절반이 채 안 되는 수준입니다. 하청 중에서 1차 협력업체의 초임이 약 한 3천만 원대 후반 정도였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1차 협력업체의 초임보다는 좀 높은 수준의 초임이 책정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이제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광주 지역 전체 이제 노동시장의 임금 이제 상태를 살펴보면 거기서 4천만 원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이제 고임금에 속하는 그런 일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것들을 고려해서 4천만 원 정도면 적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광주시의 제안이 있은 지 3년 만인 지난 6월 현대 기아차 그룹이 투자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실사단까지 보내 기술적인 검토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도로예요? 도로가 아니고. 지금 자동차가 들어올 위치가 현재 여기 좀 주물 공장 있는 요 근방입니까? 대략 뭐 한 이 정도 어디께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게 자동차 공장 중에서 환경적인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곳이 도장 공장이거든요. 예. 전체 사업비는 약 7천억 원. 이 가운데 광주시가 590억 원을 투자해 일대 주주가 됩니다. 현대차는 2대 주주로 참여해 형식적으로는 경영에 직접 참여하진 않습니다. 현대 기아차 입장에선 자회사가 아닌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자동차 회사를 만들어서 자신들이 설계해준 소형차 위주로 위탁 생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만약에 노조나 뭐 지방정부가 또 뭐 이렇게 중앙정부가 사실은 또 변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 이제 자기들도 이제 대항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광주형 일자리였던 이 모델이 만들어지면은 그러다가 이제 해외에서 생산하는 경차 또는 해외에 갖고 나갈 경차나 소형차 생산 라인을 깔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자본 입장에서 보면 그건 아주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열차는 나가겠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자본도 손해를 보고 이쪽도 손해를 보고 그러니까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약속대로만 하면은 자본 입장에서는 그건 충분히 그거는 확장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모델이에요. 최근 세계 자동차 시장의 추세로 볼 때 적정한 인건비로 높은 품질의 소형차를 생산한다면 성공 가능성은 높다는 분석입니다. 요새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소형 SUV 또 마이크로 SUV입니다. 이런 차종을 아직 현대차 같은 국내 메이커가 아직 생산을 아직 안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모델은 설계를 해서 광정 일자리에다가 4천만 원짜리 위탁형 생산 공장에다가 의뢰를 한다면 훨씬 더 좋은 만족스러운 부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자리에 씨가 마르고 있는 지역 청년들은 당연히 기대가 큽니다. 저희는 지금 다 그쪽으로 많이 목표를 삼고 있고요. 광정 일자리 새로 생길 공장에? 네네. 안전 호감성이 높죠. 학생들 편에서. 어떤 면에서 왜 그렇죠? 광주에서 그렇게 높은 연봉을 준 회사가 기아 말고는 딱히 없어서 그 다음으로는 제일 좋은 직장으로 생긴다면. 근데 학생들이 보통 한 3천만 원 이상만 되면은 가려고 하고 그 선호도를 하거든요. 보통 이제 광주에 다른 일자리들은 최저임금 수준 한 3천만 원 미만, 보통 2,500만 원 전후인데 학생들은 4천만 원 때문에 엄청나게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광주형 일자리는 우리가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라고 이 도입을 실무적으로 추진한 박병규 전 경제부시장은 말합니다. 기업이 떠난 뒤에 노동자들의 고용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저는 고민을 했던 거예요. 언제든지 이윤이 가장 적은 공장을 중심으로 폐쇄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물량을 줄이거나. 그랬을 때 이제 그곳에 있는 노동자들의 선택이라는 것은 뭐냐는 얘기예요. 없어요. 자, 회의다 공장을 짓는 게 더 좋아요? 아니면 국내다 공장을 더 짓는 게 좋아요? 회의 공장이 있으면 들어갈 방법도 없어요. 국내 공장이 있어야 그래도 이 공장에서 나와서 거기라도 들어갈 어떤 가능성이라도 좀 더 커지는 거예요. 따라서 이 4천만 원 적정임금이라는 것은 대기업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대폭 이제 양보하는 이런 임금일 수 있지만 기업의 어떤 입장으로 보나 또 이제 대한민국 다수의 노동자 입장으로 본다라면 수용할 수 있는 임금 뭐 이렇게 이제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업의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임금을 적정 수준으로 양보하고 대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의 격차를 획기적으로 줄여보자는 겁니다. 소나타 자동차가 잘 팔리고 또 수출이 잘 돼서 현대자동차 직원들이 많은 임금을 받는 거 이거 당연한 겁니다. 그 성과를 경영진들이 다 가져가지 않고 직원들에게 골고루 성과를 분배하는 거 이거 박수 쳐줄 일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소나타 자동차가 잘 팔리고 또 이렇게 수출이 잘 된 게 현대자동차 본사 직원들만 잘해서 그런 건가요? 그거 당연히 아니죠. 수많은 부품 협력업체 직원들이 다 같이 열심히 잘해서 이런 성과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성과를 좀 같이 나눠야죠. 그런데 현재 본사와 부품 협력업체 직원들 간의 임금 차이는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납니다. 2016년 기준으로 현대 기아차 본사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9,400만 원입니다. 그러나 1차 협력업체의 연봉은 4,900만 원으로 내려가고
2차 협력업체는 3,300만 원까지 떨어집니다. 특히 사내 하청업체 소속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은 평균 2,300만 원대로 떨어져 본사 정규직 노동자에 비하면 4배가량 차이 납니다. 같은 자동차 만드는 일을 하는데 이런 기형적인 임금 격차가 날 수밖에 없는 그 구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자동차 문짝을 용접하는 사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를 만났습니다. 자재가 철판으로 돼 있어가지고 날카로워요. 장갑 끼고 해도 장갑이 다 찢어져요. 조심한다 해도 다치고. 6월 월급 명세서입니다. 시급은 7,530원으로 최저임금입니다. 심야 근로까지 해서 받은 월급이 약 160만 원 정도입니다. 정직원은 시급 올라오고 호봉이 붙잖아요. 차락던 게. 근데 저희는 그런 게 없고. 그럼 1년 된 사람이나 10년 된 사람이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다 최저임금으로. 네. 또 다른 하청업체의 경우 지난해까진 토요일에 일이 없어도 4시간씩 유급 처리해주던 것을 올해부터는 무급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제 복지상을 준 거죠, 어찌 보면. 유급으로 일을 하지 않은 4시간 줬는데, 시급에 4시간, 6,470원 4시간 줬는데, 이게 시급이 오르면서 이 부분은 이제 없앤 거죠. 작년이나 올해나 최저임금이 올해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큰 차이가 없네요. 그러죠. 13만 원이 자동으로 까진 거죠. 최저임금 상한가가 반으로 싹 갑니다. 업체 측에선 직원들에게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알림문을 통해 양해를 구했습니다. 사측의 각종 편법들에 대해서 노동조합은 충분히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왔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도 부품사, 하청업체들의 이 현실, 어려운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알면서도 당하는 거죠. 거기서 그러면 어떻게 그 대응을 하는 게 좀 쉽지 않나요? 회사가 문을 닫게 생겼는데 어떻게 당합니까, 노동조합이. 어쩔 수가 없죠. 부품 납품 단가, 하도급 단가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회사의 현실을 노동조합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죠. 기형적인 임금 격차의 근본 원인은 우리 사회에서 지겨울 정도로 논란이 계속되는데도 좀처럼 고쳐지지 않는 이 대기업과 중소 하청 기업 간 불공정한 납품 단가, 이 문제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죽었어! 언제까지 살았다 이 사람이 죽었다고! 목숨을 끊었다고! 명치를 해코해! 가치를 해코해! 이 사람이 목숨을 끊었어! 장래인이 없어서 지난 5월 한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 사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공장엔 유가족만 남아 있었습니다. 전기 안 들어오나요? 예, 전기가 이제 멈춘 지 2달 넘었는데요. 전기도 다 끊겼어요? 예. 코일입니다. 사출이한 거는 15년간 현대 기아차의 1차 협력업체에 부품을 납품하는 2차 협력업체로 일해왔다고 합니다. 현대차 30%, 기아차. 이게 자동차 하체에 들어가는 부품이에요, 안쪽에. 저희는 하단 부분을 거의 많이 하는데요. 이 옛날 2009년도는 그렇죠. 사장은 공장 운영 전반에 대해서 꼼꼼하게 메모로 남겨뒀습니다. CR이란 단가 인하를 뜻하는데 전체 매출액에서 1.5%를 인하해달라는 원청 회사의 요구를 0.3%로 조정하기로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회사가 살기 위한 요구사항,
그 첫 번째로 잘못된 단가를 꼽았습니다. 그냥 단가 이번 년부터 올라간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장님이 계속 어떻게 이거에 대한 저 협의 방안을 요청을 하셨는데 계속 이제 말만 하고서 계속 이어온 거죠, 지금까지. 올려줄게, 하자 말만 계속 하고서는 실제적으로 단가 인상은 없었던 거죠. 술 접대 자리에서 원청 회사 직원이 자기 집 이사할 때 다른 납품업체들은 모두 선물을 줬는데 우리만 안 줬다고 기분이 나빠했다. 심지어 부인 방에 놓을 TV까지 사줄 것을 요구했다. 억울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자를 견디다 못한 사장은 지난해 연말 원청 회사에 밀린 전기 요금과 직원들 다대 보험료 등 당장 급한 돈을 단가 손실에 대한 보전금 명목으로 요청합니다. 원청사는 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지원해 줄 것처럼 하다가 만기가 돌아오기 전 어음을 부도 처리해버렸고 사장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본보기예요, 본보기. 너네 우리한테 덤비지 마라. 우리 이렇게 15년 동안 거래한 업체들도 이렇게 죽일 수 있으니까 니네 2차 협력사 우리한테 덤비지 마. 단가 올려달라는 소리 하지 마. 우리가 하라는 대로 다 해. 사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검토하기도 했지만 막판에 포기했다고 합니다. 제소하려다가 공정위를 들어가면은 기본 1년 정도 걸린다고 하셔서 못 하겠어요. 하시려고 쓰시면서 나중에 보니까 1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 하니까 사장님들은 하지 마라. 어차피 1년 뒤에 남아있을 것도 아닌데. 원청 회사인 1차 협력업체를 찾았지만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해왔습니다. 또 다른 2차 부품 협력업체를 찾았습니다. 완제품 창고가 이렇게 꽉 차 있었습니다, 제품이. 제품이 그러니까 다 차 있었어요? 제품이 여기 꽉 다 차 있었고, 이게 이제. 다 갖고 가버린 거예요? 다 해체해서 다 끌고 갔고요. 예. 이제 저쪽 보시면 장비가 하나 덩그러니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요. 네. 예. 이게 미처 가져가다가 이제 이대로 그냥 방치해놓고서 그냥. 가져가다 걸려서 여기 그냥 놔둔 거예요, 이거는 하나?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품을 찍어내는 틀, 금형도 모두 빼갔습니다. 그냥 여기 달려있었던 금형들도 그냥 임의로 다 해체해서 그냥 끌고 나가버렸어요. 금형이 어디 있는 건데요, 그러면? 금형이 이제 보통 작업을 할 때 위에하고 아래하고 하형이 위에 아래 붙여갖고 이렇게 프레스 작업을 하거든요. 여기 그럼 원래 금형이 설치돼 있어요? 그렇죠. 금형을 여기다 설치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건데 다 갖고 가버린 다 풀러가지고 그냥 다 빼가지고 가져갔고요. 여기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기계 다 프레스에 설치돼 있던 거 다 그럼 다 빼간 거예요? 그렇죠. 재고품과 금형 전부를 가져간 건 다름 아닌 원청 회사였습니다. 그날 밤 CCTV 화면입니다. 방진복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원청사 직원이 먼저 CCTV를 돌려놓습니다. 일하는데 여기서 담배 한 대 꽂고 뭐 그래야 되는데 그래 갖다가 맨날 찌꺼기 새겨내 뭐 포크실에서 그랬다 하면 그거 같지도 않아. 그러나 완전히 돌아가지 않은 한 CCTV엔 원청회사 직원들이 물건을 실어 나르는 장면이 잡혔습니다. 원청회사가 금형과 재고품을 모두 빼간 이유 역시 납품 단가에 대한 분쟁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하청업체가 원청회사와 맺은 단가 계약서입니다. 납품하는 각 부품마다
단가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V2라는 걸 따로 합의를 맺었습니다. 생산 원가 인하를 뜻하는 것으로 1년마다 납품 단가를 2%씩 내리겠다는 합의서입니다. 생산성 향상을 빌미로 한 이제 원가 할인이에요. 그 가격 할인. 그러니까 매년 양산을 1년 차에 2%, 2년 차에도 2% 이렇게 총 결국에는 뭐 2%씩 한다면 6%가 되겠죠. 이렇게 서로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합의를 하라고 강요를 받는 거죠, 저희는. 걔네들은 뭐 안 걸리기 위해서 그런 건지 이거를 하지 않으면 아이템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아이템을 받으려면 안 할 수가 없는 구조고요. 이건 그런데 원청 회사와 합의한 단가 인하를 위해 줄일 수 있는 건 직원들 인건비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줄일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인가공비입니다. 그것도 그 중에서 대부분이 이제 인건비고요. 그거에 따라서 인건비가 올라도 시원찮을 판에 매년 2%씩 까서 인건비를 죽여버리니 이게 뭐 원가가 맞아 들어가겠습니까? 결국 경영난을 견디다 못해 원청사에 공장을 넘기기로 계약을 맺었지만 원청 회사는 설비를 빼내간 뒤 공장 인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습니다. 혹시 또 우리한테도 해코지 할까 싶어서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 상에 있는 자산하고 실제로 인수를 해볼 때 자산하고 차이가 많이 나더라 이거죠. 우리한테 더 덜기라 생각해서 인수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나 계약을 파기한 후에도 가져간 설비는 되돌려놓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계약이 파기나 해제가 되면 원상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가져갔던 금형이나 물건들은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계약상 민법상의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취재팀은 또 다른 제보를 통해 원청 회사들이 단가 인하를 위해 가장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이 하청사 직원들의 인건비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한 2차 협력업체가 원청사와 합의한 지난해 임률표입니다. 임률이란 부품 한 개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를 말합니다. 최저임금과 다대 보험료 등을 계산해 최소 2,730원이 든다고 요청했지만 원청 회사에선 2,300원으로 수정돼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럼 원청에서 이 정도 문걸 만들 때 인건비, 그러니까 임률이 어느 정도 나온다라는 걸 다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의 나름대로 딱 프로그램을 자기들이 뭐 갖고 있다가 이 정도 갖고 이렇게 운영을 하면 됩니다 하는 거지. 그래서 그만큼 가지고 운영을 해 보십시오.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뭐 상해금도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또는 경력금도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현실에는 그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죠. 현실은 그 이윤이 안 나오는 거죠. 이러니 원청과 하청,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기형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인건비 떼먹는 장사밖에 안 돼요. 결국은 2, 3차 협력사의 경우에 그 물량을 얼마나 많이 가져와서 인력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남기냐의 싸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규직을 못 쓰는 거죠. 여기서 영역을 쓰는 거예요. 외부 인력을 쓰는 거죠. 정규직을 못 쓰는 이유는 인건비가 인건비죠. 그리고 이건 자동차 산업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거의 모든 산업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이 같은 원청과 하청 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이른바 연대 임금 제도라는 실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엔 100이란 성과가 나왔을 때
대부분 이익을 완성차 대기업이 가져가고 협력업체들은 조금만 나눠 갖는 구조입니다. 임금의 격차도 그래서 생기는 거고요. 그렇지만 연대 임금 제도란 이 100이란 성과를 원하청 가릴 것 없이 공정하게 나누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산업단지 내에서만큼은 연봉 4천만 원이라는 완성차 대기업의 적정 임금을 중소협력업체 직원들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산단 전체에 예를 들면 전체 생산액과 여기에 들어가는 임금 비용 이런 것들이 산술적으로 충분히 계산이 가능합니다. 완성차와 협력업체 다 합쳤을 때. 예. 그랬을 때 결국은 이 완성차와 협력업체 공장에서의 임금 비용이라는 것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건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각자 기업들이 협상력에 따라서 그다음에 이 원하청 관계의 어떤 협약 관계에 따라서 서로 다른 어떤 이윤들을 갖고 가는지 이런 시스템이라면 어차피 이게 전체 산단 차원에서 보면 총액이란 것이 정해져 있다면 이건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배분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같은 자동차 만드는 일을 하면 대기업에서 일하든 중소기업에서 일하든 비슷한 임금을 받게 하자는 이른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구현해보자는 겁니다. 원하청 공동교섭, 이런 개념하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임금 교섭의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책정을 하자는 거죠. 그렇다면 하청의 노동자들 대표도 일정하게 참여를 하고 하청의 사용자 대표도 일정하게 여기서 좀 참여를 할 수 있는 구조도 만들고 임금 교섭에요. 예. 그런 구조를 같이 만들어서 가자는 거죠. 무모하고 어찌 보면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지만 모두가 다 같이 잘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는 실험입니다. 현재의 노동시장의 어떤 낙후성, 노동시장의 어떤 점근대성,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문제점, 이런 것들을 일단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실험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거대한 노동시장 개혁의 프로젝트라고 부를 수 있지 않겠느냐. 확대하면서 또 지원 하부 구조 구축. 사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지원도 강화하고 있는 추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주는 제조업의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좋은 일자리 모델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업체도 생산비 절감을 위한 해외 이전에서 유턴하여 국내에서도 경쟁력 있는 자동차 생산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6월 말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 새로 임명됐습니다. 일자리 수석으로 새로 임명된 정태호 비서관은 특별히 조만간 진행하게 될 광주형 일자리를 실질적으로 준비해 오신 분으로서 현 정부가 일자리 정책에 한층 더 힘을 실겠다는 의지로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의 유일하고 그다음에 가장 유력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또 지역의 노사민정이 기업에 어떤 유리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기업 유치 활동을 하면은 그 기업 입장에서는 해외에 나가는 것보다는 여기서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기업 활동하는 데 낫다, 더 좋다라는 확신이 들면은 결국은 지역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고. 광주에서 성공하면 전국에 또 자동차뿐 아니라 거의 모든 산업에 이 모델이 확산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일반 대기업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제가 기업인들 많이 만나보면은 상당히 이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성공하면 제가 볼 때는 급속도로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지난 5월 폐쇄된 GM 군산 공장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리한 점이 뭐냐면은 일단 플랫폼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30만 대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웬만한 시설이 다 갖춰져 있다는 거. 그러니까 투자비가 굉장히 절약될 수가 있고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거. 또 숙련된 노동 인력이 주변에 아직 포진하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광주보다도 훨씬 더 장점이 부각되기 때문에 실제로 군산의 해고 노동자들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 대해 큰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보실 때는 어떤 생각이세요? 광주에다가 그걸 한다고 그러면 공장 새로 짓는데도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군산공장 같은 경우는 기존에 지금 일했던 직원들이 실업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훈련 안 해도 얼마든지 바로 시행착오 없이 가동이 가능하죠. 군산 들어오면 정말 빠른 시간 내에 빨리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딴 데보다는 여기가 훨씬 더, 왜냐면 군산도 더 절박하니까 지금 상황 봐서 빨리 하고 싶고 어떻게든 빨리 해서 뭐든 정상을 돌리고 싶고 하면 뭐 군산 경제도 살리고. 물론 순탄치는 않을 겁니다. 넘어야 할 산도 많을 테고요. 무엇보다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우선일 텐데 누가 가장 반대할지는 대충 짐작하실 겁니다. 현대차 노조가 발표한 성명서입니다. 임금 수준의 하향 평준화, 고용 불안, 현대차 경영 위기를 가속화시킨다는 것이 반대 이유입니다. 경영진에 대해선 업무상 배임 등 법적 조치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 기아차 정규직 노동자들은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임금이 4천만 원으로 임금이 저희들보다도 상당히 낮은 급여로 책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맨날 가서 저희들 연봉도 광주형 일자리만큼 착한 데는 아니냐. 울산의 현대차 노동조합 지부를 찾았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기존의 연봉 9천에서 연봉 4천으로 저임금 하향 평준화를 지향하는 새로운 임금 격차, 기존의 완성차 공장 내부의 임금 격차뿐만 아니라 지역 간의 임금 격차를 더욱더 확대시키는 결과로 나타날 거다. 전체 일자리 숫자도 오히려 줄어들 것이란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에 1만 2천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면 다른 지역은 1만 2천 개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풍선 효과, 전 지역으로 일자리가 감소하고 그 구조조정이 악화되는, 노사관계가 악화되는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필연의 결과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그러나 같은 노조 소속의 노동자라 해도 이 광주형 일자리를 보는 입장은 서로 조금씩 다릅니다. 완성차 입장에서는 적극 반대하는 것이고 저희 같은 부품사 입장에서는 지역에 일자리가 만들어진 것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거든요. 정규직이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것과 비정규직이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것과 노동자들이라는 것은 같지만 약간 다를 수 있거든요. 현재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양대 노총이 모두 참여를 거부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든 노동계를 설득하고 또 노동계가 중심이 돼야만 성공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초기업별 노조, 그러니까 최상급 단위와 그다음에 금속노조라는 산업별, 업종별 노조가 하나의 범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업별 노조뿐만 아니라. 그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만. 적어도 이건 한번 우리가 같이 만들어야 될 옥동자를 놔야 된다. 우리가 이걸 같이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뒷짐지고 앉아 있다 하는 순간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존의 노조들이 이해를 하고
참여하고 역할을 해야 된다. 내 걸 뺏는 게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 꼭 이해를 해줘야 된다 생각돼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독일에서 먼저 성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2001년) 폭스바겐 본사가 있는 볼프스부르크시에서 실험은 시작됐습니다. 당시 독일은 유럽의 병자로 불릴 만큼 극심한 통일 후유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There was 4 days week already. That meant part-time. The people came from 5 days to 4 days. Nevertheless, you had still an unemployment rate here from nearly 18%. And therefore, our first task was to halven the unemployment rate. 당시 폭스바겐은 투란이란 차량을 새로 개발하면서 임금이 낮은 동유럽 국가에 생산 공장을 지으려 했습니다. Und es war ziemlich klar, dass unter den Bedingungen, die existierten, das Werk Wolfsburg dieses neue Modell nicht erhalten würde. Es gab Vergleiche mit Portugal und mit Tschechien oder der heutigen Slowakei. Die Lohnunterschiede waren 1:10 und mehr. 그러나 폭스바겐은 독일 국민들에게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닌 국민 기업이란 이미지가 있었죠. 어려울 때 이익만을 쫓아 해외로 떠난다는 부담이 컸습니다. 당시 폭스바겐사의 노무이사였던 페터 하르츠, 노조에 획기적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동유럽 대신 볼프스부르크에 아우토 오촌이란 이름의 자동차 공장을 세우겠다. 대신 여기서 일하는 노동자들 임금은 폭스바겐보다 20% 이상 낮게 책정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Und weil in Deutschland die Löhne so hoch sind, haben wir einen neuen Weg gesucht. Deshalb heißt es auch Auto 5000. 5000 D-Mark sollte jeder mindestens bekommen. Und das war sehr viel weniger als die Löhne bei Volkswagen. 결과적으로 아우토 5000 프로젝트는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렇지만 독일이라고 해서 이게 어디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져 왔던 나라입니다. 따라서 이 독일 자동차 산업 노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같은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인데 이 아우토 5000만 별도의 다른 임금 체계를 허용해달라? 이건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폭스바겐 노사 간 협상은 시작한 지 넉 달 만에 결렬됐습니다. 금속노조는 이번 프로젝트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 책임은 폭스바겐사에 있다는 게 금속노조의 주장이다. 무산될 뻔했던 실험을 되살린 건 당시 슈레더 중앙정부의 개입이었습니다. 노조 측엔 임금을 낮추는 대신 근무 시간을 하루 1시간씩 줄이는 방안으로 설득했고 경영진에겐 차가 팔리는 만큼 그 성과를 연말에 노동자들과 나눌 것을 요청했습니다. Das hat dann funktioniert, aber es gab dann Probleme zwischen der Gewerkschaft und dem Unternehmen. Und ich habe damals als Bundeskanzler im Rahmen einer Geburtstagsfeier von Herrn Hartz, der wurde nämlich 60 Jahre alt, versucht, alle an einen Tisch zu holen.
Ja, wir haben, glaube ich, überzeugen können, dass auch die Gewerkschaften ebenso wie das Unternehmen Verantwortung für die Bekämpfung von Arbeitslosigkeit haben. Dazu muss man anmerken, dass die deutschen Gewerkschaften immer schon ganzheitlich gedacht haben, sich also auch nicht alleine um ihre Interessen, die Interessen ihrer Mitglieder gekümmert haben, sondern auch das Wohlergehen des Landes mit im Auge hatten. Und deswegen war es möglich, die Führung der Gewerkschaft auch zu überzeugen, dass man hier an einem Punkt ist, wo es auch im Interesse des Landes war, zu beweisen, dass man in Deutschland wettbewerbsfähig industrielle Produktion machen kann. 2002년 아우토 5천 공장이 세워졌고 5천 명의 실업자가 채용됐습니다. Als VW-Stammbelegschaft fand man es erst nicht so attraktiv, aber wenn man jetzt sieht, dass es Arbeitsplätze geschaffen hat, dass Leute für gutes Geld Arbeit haben und auch eine halbwegs sichere Arbeit über Jahre, ist es ein tolles Modell. Also die Meinung ist halt geteilt, aber dafür haben wir halt wieder ein paar Leute dazugekriegt. Und das finde ich schon ganz großartig. 우려했던 폭스바겐 노동자와의 갈등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Warum ist das akzeptiert worden? Die Alternative, und das haben die Menschen hier verstanden, wäre gewesen, dass dieses Auto mit den Investitionen hier nicht hergekommen wäre, sondern das hätten sie dann im europäischen Ausland oder international woanders gebaut. Das war die Akzeptanz. Ne? Also wir haben keinen Beschäftigten Geld weggenommen, sondern neue Beschäftigte zu anderen Bedingungen beschäftigt. Na, also das war eigentlich, wenn man das so will, für die Beschäftigten der Schlüssel, um es zu lösen. Wenn ich jemandem was wegnehme, hätten wir auch Probleme gehabt. 아우토 5천 공장에서 생산된 투라는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가격과 품질, 이 모두 소비자 호평을 받으면서 2005년엔 독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Das ist ein Tool, was Sie auch in Korea einführen können. Es ist sehr, sehr erfolgreich. Und über die Wettbewerbsfähigkeit, die müssen Sie herstellen. Aber dann sagen die Gewerkschaften, das ist die Ausbeutung der Leute. Und dieses Argument, die Überzeugung für die Gewerkschaften, ist die Ergebnisbeteiligung. Dass sie die Leute, wenn das Unternehmen Geld verdient, dann von dem Ergebnis so viel bekommen. 특히 중재자로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조언입니다. 슈레더 전 총리는 당시 아우토 5천이 독일의 사회적 혁명을 이루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Wobei noch einmal wichtig ist für das Projekt, es ist völlig ohne staatliche Hilfe vonstatten gegangen. Das heißt, die Gehälter, diese 5.000 D-Mark oder 2.500 Euro, wurden vom Unternehmen aufgebracht und von niemand anderem. Und unsere Rolle als Staat, meine besondere, war, als die Verhandlungen in Stocken geraten sind, zu intervenieren und zu sagen, wir sind alle daran interessiert, dass das Projekt erfolgreich wird. Und nun begebt euch mal auf die Straße des Kompromisses und verharrt nicht in euren Fluchtburgen. 오토 전 같은 경우도 결국은 그것이 성사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슈레더라는 총리가 있었죠. 보수 총리가 아니라 진보 총리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 진보 총리가 노조를 설득시킨 거예요. 자, 지금도 우리가 똑같은 문제라고 봐요. 민주노총, 한국노총을 설득시킬 주체가 누구겠냐. 따지고 보면 결국 보수 정부가 아니라 그럼 진보 정부일 수밖에 없다. 약속을 이끌어낼 수 있는, 타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은 조건 아니겠느냐. 양극화의 고통을 가져온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국가 경제 기업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잘 사는 경제 정책이 필요합니다. 경제 성장의 과실이 일부 대기업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가게의 정당한 몫만큼 돌아가게 하는 성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속 가능한 성장입니다.
모두에게 정의로운 새로운 일자리 실험이 이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현 이제 정부에게 바라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약속대로만 해달라고 싶어요. 약속대로. 그동안 해왔던 얘기대로. 노동 존중 사회, 그리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이 기조만 변하지 않으면 광주형 일자리는 성공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실험이 우리 세대를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우리 아들, 딸의 문제라는 거야. 현재를 구조를 놓고 그대로 가면 우리 아들, 딸은 내 자리에 못 온다는 거지. 그러려면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서 이 문제는 노동 문제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아들, 딸의 미래를 하기 위해서는 이 길밖에 없다. 우리 아들, 딸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는 이것이 이제 충분히 설득이 가능하다. 노동운동도 분명히 변해야 합니다. 우리 노동운동도 지난 30년 동안 자기들의 임금만을 위해서 싸워왔기 때문에 결과가 그래 드러난 거죠. 우리 임금, 우리 조합원이니까 정규직 대공장, 정규직 조합원들의 임금 인상만을 위해서 싸워왔고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의 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외면하거나 소홀히 해왔던 것은 사실이죠. 언제까지 우리가 금속노조가 이런 식의 임금 역사를 나누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광주형 일자리 실험이 성공할지 아니면 또다시 실패로 끝나게 될지 그건 장담할 수 없겠죠. 그러나 분명한 건 다음 세대엔 우리의 아들과 딸, 손녀, 손자가 살아갈 이 다음 세대엔 지금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그런 일자리들을 물려줘야 한다는 겁니다.